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2월의 첫날, 2022년 마지막 달의 첫날이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인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래서 오늘 제이비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나요? 또 한 살을 먹어야 돼서? 예. 신반장님, 몹시 추운 아침입니다. 몸도 마음도 종배 형이 내 마음의 난로가 돼주세요. 그래요? 왜 근데 우리 촌철님들 중에는 제 형님은 없어요. 전부 다 되게 종배 형이에요. 있었어요. 그래. 종배 아우, 종배 동생 이렇게 예.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근데 제 눈에 안 띌 뿐이고요. 손민정음님, 피곤한 아침 김종배님 목소리 들으면 기운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럼 목소리 좀 힘 좀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힘을 좀 주셔야죠. 근데 제가 좀 슬로우 스타트라 이게 꼭 JB 타이머즈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붐업 시켜드려야 돼서. 박정숙님, 늘 유튜브와 퇴근 후 들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듣습니다. 어디에서? 영국에서. 네, 그렇죠. 이미 뭐 세계로 뻗어나갔고 좀 있으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참인 시선 집중입니다. 조만간 네. 화성에서 듣게 될 시선 집중입니다. 그리고 들꽃수기님, 김창면님 등 많은 분들이 춥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중독성 있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 출근한다고 또 인사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뜻하게는 못 해드려도 열받는 뉴스는 많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도리를 하고 계셨다면 목도리를 풀게 하는 방송. 네. A스타인 가시죠? 네. 네, 어제 이 시간이었죠. 저희가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통치행위라면서 거절했던 대통령실의 판단이 맞는지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결론이 바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가 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이 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한다. 이건데요. 네. 더불어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활비 공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이건 그런데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서 경호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100%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영수증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영화 관람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영화표 구매 내역이나 팝콘 구매 내역 외에는 영수증에 찍힐 게 없죠. 네. 맞죠? 네. 그럼 이걸 전제하고 봅시다. 경호원들이 팝콘 사 먹습니까? 대통령이 경호하는데. 사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객석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부부가 들어가서 앉으면 물론 뭐 좌우로 경호원이 한두 명이 배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경호원이 전부 다 객석 주변을 360도로 에워싸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이 공개된다고 이게 모두 공개가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경호원이 팝콘 먹으면서 경호한다는 얘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문제라면 대통령 부부 것만 또 공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 항소심이요. 이 결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걸까요? 이거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다른 판단한다면 당연히 달라질 소지는 있겠죠. 근데 과연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온전히 공개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아실 텐데 아무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정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뒤에 내일 표결로 처리한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미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네, 일단 해임 건의안 냈다가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몇 가지 관전 포인트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JB타임즈에서 여러 날 계속해서 지금 짚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어떤 추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에 한번 주목을 해보죠. 네. 내일 본회의에서 주되게 처리돼야 될 게 두 가지겠죠. 새해 예산안,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새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원만히 합의 처리돼서 본회의로 넘어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되느냐? 선후의 문제가 될 겁니다.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왜 그러냐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퇴장할 가능성은 거의 99.9%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일괄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정반대의 수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해서 예산안 처리한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먼저 이 점을 좀 추려드리겠고요. 자, 해임 건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면 다음 주에 두 번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보고되는 본회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또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열리는 본회의 말고 그 이후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2월 8일. 그리고 12월 9일이 되면 정기국회 회기는 끝나게 끝나죠. 됩니다. 네.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 8일 그 본회의 전후로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 상황을 끌어와야 되는 게 내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미뤄질 가능성. 그래서 다음 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회의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겁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이걸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야 되는 시한으로 내일 오후 2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예결위에서 간사 간 합의를 보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겨서 내일 하루 오후에 뚝딱 모든 걸 다 해치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산안을. 이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와 탄핵소추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요거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요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냥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처리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의 관전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누구죠? 그게 누구냐? 국민의힘 소속의 권은희 의원인데요. 권은희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조직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면 권은희 의원은 당의 방침을 거슬러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나아가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비록 한 표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관전 포인트 관련해서 권은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미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당 윤리위까지 갔었잖아요. 네. 개인 생각도 있지만 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소신표를 던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관련해가지고 촌철님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물프레님이 예산안 바로 될까요? 예산안 처리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해 주셨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관련해서 5696님이 해임 건의안 발의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탄핵까지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닐까 싶어요. 역풍도 불 것 같고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민주당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베둘레헴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파면 요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국정조사가 잘 안 될까 걱정이다. 이런 의견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네. 다 물고 물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제이비가 얘기하신 뭘 먼저 처리할 거냐. 그 전략을 노출할지 모르겠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20년 7월 채도레이 사건 주임 검사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독직 폭행, 즉 수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정 검사는 다친 건 자신이라며 입원 사진까지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은 1심은 정 검사의 폭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지위를 악용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우발적 상황이었을 뿐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은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대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다음에 설전이 아주 뜨겁게 벌어졌는데 그것만 좀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후에. 네.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한동훈 장관도 개인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죄가 나기는 했지만 당시 수사팀 성찰해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판결문 내용을 자기 입맛대로 발췌해서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건 일반 국민이나 검사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확인을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뭡니까?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그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이 종결 처리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돌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돌려받아서 한동훈 장관은 이 아이폰을 고의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폐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그 휴대전화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영영 빠이빠이 한 걸까요? 정말 궁금하고요. 호기심이라고 해도 좋은데 일단 궁금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벽에 봉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여러 모방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에 지금 장벽이 하나가 생겨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장관으로서 이 벽을 깨고
수사기법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돈을 지원하든 기술을 지원하든 아이폰의 저항력을 부술 수 있는 수사 지원 방안 이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찾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일단 지난 8월에 돌려받았다. 이 뉴스가 끝이었습니다. 네. 그때 검찰의 설명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건 아이폰을 제출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포렌식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휴대폰 싹 바꿔서 아이폰으로 바꿔버리면 수사에 벽에 봉착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누가 그렇게 제출했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한데. 아니 그럼 이건 법무부가? 근본 처방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마련하든 법무부가 마련하든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법무부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는지 내지 검찰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답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 답을 기다리면서 장현성님의 촌철로 이 아이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수사팀과 한동훈 장관 입장을 쭉 제이비가 읽어주셨잖아요. 장현성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아전인수.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뭐 영어로 카디즈라고 부르던데요. 방공 식별구역을 잇따라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전 5시 48분경에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어서 오전 6시 44분경에는 포항 동북방 카디즈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낮 12시 18분에는 중국 군용기 2대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울릉도 동북방 200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후에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F-15K 등 전투기를 투입을 해서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군요. 주목할 점은 사실 카디즈 침범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같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일종의 연합훈련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랬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얼마 전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맞대응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동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때 정부는 공해상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동해가 분쟁 지역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전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훈련, 맞대응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이러면 이거 안보 불안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이비타임즈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